네, 자, 현장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무리용이니까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게끔 출제를 했으니까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저 1번의 1번 지문처럼 법원이 과태료 재판한다. 여러분들 그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직권에 의해서 재판할 때는 상대방한테 공적견해 표명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번을 좀 주의를 하시는데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서 양수를 했어요. 지금 양도인이 위반 행위가 있다라는 걸 양수인이 이거를 알고 양수를 한 겁니다. 이게 모르고 있냐 알고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저 이렇게 알고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한 자가 다시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했다. 더구나 또 여기도 법을 또 위반했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면허를 취소를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질 않아요. 이걸 충분히 알고 양수했고 또 여기도 대리운전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런 판례 있었죠. 이 모르고 양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까지 면허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는 비례원칙에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번 지문은 이걸 알고 했기 때문에 일탈 남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번은 환경보호가 더 중요한 사안이죠. 이익 형량상. 그래서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습니다. 4번에 여러분들 이런 걸 외워야 돼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2회 이상 불응해가지고 면허를 취소할 때는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이게 기속행위입니다. 기속.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 재량권을 발동할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틀렸죠. 그 2번 문제 공공공무의 승계인데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2번 지문 같은 경우도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게 상속 또는 승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대신에 이제 상속인도 개인 택시 면허에 관한 걸 그 자격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상속이 되는데 자 문제는 그 기존의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음주운전. 요 사유는 승계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건 인적 행위 책임이죠. 행위 책임. 인적 그 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때 요런 경우까지 승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존의 이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그러니까 상속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요 사안은 그 기존의 피상속인의 인적 책임이기 때문에 이걸로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번 판례도 여러분들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네, 기존 회사가 있고 분할이 돼서 신설 회사 또는 이제 법인이 생길 텐데 우리가 저 법에 보니까 이 분할이 될 때 기존 회사의 권리나 의무 이게 이렇게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지문이 어떻게 되냐면 신설회사에 대해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 그러니까 위반행위가 있었죠. 근데 아직 과징금 부과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위반행위라는 사실행위만 있지 과징금 납부의 의무가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없으니까 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회사한테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이걸 이유로 신설법인한테 과징금 부과하겠다 이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이걸 이유로는 여기다가 과징금 부과를 못하니까 위법이 되겠죠. 4번도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3번 사회내용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명의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할 텐데 여기서 수리는 인허가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명의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신고 수리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를 해서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가 됐으면 그러면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와 관련된 신고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처럼 실체적 요건을 가지고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신 이제 요거하고 좀 구별해 보세요. 이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 여기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여기서는 지금 신고 요건이 구비했다 하더라도 이게 인허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 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도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형식적 요건 심사가 아니라 실체적 요건 심사에서 구비가 안 되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4번 구별하실 게 여러분들 그 1번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는 있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지금 명의변경 신고 수리니까 여기서는 형식적 요건 심사를 하는 것이고 실체적 요건으로는 수리를 거부를 못합니다. 다만 그 3번 지문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를 해서 이걸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4번도 자주 나오죠. 회원 모집계획서 제출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그리고 저 4번 공법상 부당이득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처분 예를 들어서 뭐 과세 처분을 했고 이 처분이 무효다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는 여기는 우리 판례가 구체적인 처분 때문에 생긴 반환 청구권이니까 사건으로 보고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법률에 의해서 당연 발생할 때가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당연 발생되는 환급세 법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부당이득 관계이긴 한데 여기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구체적인 처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공법이죠. 공법상 발생되는 청구권에서 공권으로 보고 여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 4번에 보시면 자, 이 공무원이 임용을 받았는데 이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무효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없죠. 퇴직급여라든가 연금 같은 거 청구를 못해요. 자, 그런데 임용이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임용이 위법해서 취소가 되면
이게 소급표 아닙니까? 소급에서 임용이 소멸해요.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가 되기 전이라면 유효한 상태가 되겠지만 취소가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효과가 비슷해져 버리죠.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임용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됩니까? 이 뭐 급여, 각종 연금이라든가 퇴직급여 이런 청구가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4번이 그 뒷말이 틀렸죠. 그 무효라면 퇴직급여 청구할 수 없지만 하자가 취소돼서 소급적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급여 청구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이게 소급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없는 것이고 급여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자, 5번 사법적 통제인데 이것도 많이 봤었죠. 그 2번 우리 현행법은 법령에 대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가 허용됩니다. 추상적 규범 통제는 인정이 안 되죠.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구체적 처분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그 분쟁 중에 근거법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항고소송의 대상은 항고소송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이죠. 처분. 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규명령 원칙적으로 처분 안 되고 항고소송 대상 안 돼요. 물론 이 1번 지문처럼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가 직접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면 그때는 항고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법규라면. 비슷한 논리로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항고소송으로 부작위법 확인소송도 구체적인 처분을 부작했을 때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처분이 아닌 입법 부작위법 확인소송 허용 안 한다 이렇게요. 물론 이제 법규명령이나 입법도 공권력이기 때문에 또는 공권력 불행사니까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죠. 소송은 안 되지만 헌법소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그 5번 지문에 보시면 그 3번에 5번에 3번 입법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법할 의무가 있는데 입법을 안 했다. 그럴 때 입법 부작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입법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입법 부작위 자체가 성립 자체를 안 해요. 이 3번 지문처럼 굳이 하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위 입법을 제정할 의무가 없죠. 입법 부작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소원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입법 부작위 이게 소송은 안 되지만 이게 헌법소원은 가능한데 헌법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공권력 발동을 했죠. 거기에 대한 헌법소원, 적극적 헌법소원이 있고 전혀 공권력 발동을 안 해요. 불행사,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고. 근데 입법 부작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고 이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입법 부작위를 뜻해요. 입법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다.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명칭은 이 입법 부작위 이렇게 해놨지만 입법을 하긴 했죠. 부작위가 아닙니다. 입법을 했는데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게 부진정 입법 부작위.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입법 부작위가 좀 달라요. 명칭은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는 입법을 하긴 했으니까 적극적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지 부작위,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 소원 제기하지는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4번 지문에 이게 이제 부진적 입법 부작위죠. 입법 부작위 형태 중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규정해서 보충을 요한다. 요 사안입니다. 이럴 때는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 소원이 아니라 입법한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죠?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 소원 대상 삼을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이 제3자요 행정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죠. 이해관계인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받는 경우 이런 게 이제 3자의 횡령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2번 좀 보세요. 이게 지금 3자하고도 관련된 처분이니까 3자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사항이 있으면 소송 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소송 참가가 되고 만약에 소송 참가 허가를 해주면 소송 참가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법원에 의해서 소송 참가인의 지위가 되면 판결의 효력을 같이 이제 받게 될 텐데 참가이니까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3자도 소송 참가했고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단 지위를 취득하면 되는 거지 꼭 이 참가인이 현실적으로 소송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불문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가인의 지위를 가지면 판결 효력을 받는 거지 반드시 3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서 현실적 소송 행위를 했다 이걸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효력을 받을 때. 그리고 2번 지문에 보면 소송 참가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현실적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 효력을 받게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4번 우리가 저 환경상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개발 사업을 다툴 때는 법률상이 그거죠.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가 수반된다. 그럴 때 3자가 환경 침해를 주장하는데 이 환경 침해는 현실적으로 침해를 받았을 때 현실적인 환경 침해를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률상 이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환경 영향권 내 주민이긴 한데 거기에 실제 거주를 안 하거나 실제 경작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지나 건물을 소유만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환경 침해를 받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 침해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렸죠. 이 영향권 내 주민인데 건물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 향유하는 데 그친다. 수인 한도를 넘을 정도의 환경 침해가 아닌 일시적 여행객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7번 1번하고 2번을 연결을 하십시오. 7번은 우리가 이 직권 취소도 그렇고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인데 후발적 사유가 생겼죠. 그러면 행정청이 철회가 가능한데 별도의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단 말은 철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재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정인한테 재량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되죠. 법에 특별한 규정 없다면 이런 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뭐 그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2번 그 신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3번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과세 처분은 침익적입니다.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을 취소했다가 이걸 다시 취소했는데 원래 처분이 유지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침익적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이니까 유지 또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처분을 다시 하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4번 철거명령이 무효다. 여러분 원래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는 별개 목적이지만 이 앞에 처분이 무효가 되면 그 무효를 기초로 뒤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니까 뒤에 처분도 당연 무효가 될 겁니다. 8번으로 갑시다. 8번에서 상결 문제 우리 공정력에서 자주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요 결론만 잘 파악을 하면 돼요. 여러분 저 민사법원이나 이 형사법원이 자신들의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행정행위가 성결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풀어줘야죠.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다. 이거는 선결적으로 판단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꼭 하한고성법원이 무효다 판단하기 전에. 대신에 취소가 안 된다 그랬죠.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이 행정위가 취소일 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라고밖에 판단을 못하지 효력 부정을 못해요. 민사법원이. 대신에 위법성은 무효가 됐건 취소가 됐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위법성. 이 위법은 뭡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위법하다 이 말이지 굳이 취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1번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위법성은 무효가 됐건 취소가 됐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는데 2번 지문처럼 위법성 판단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다룰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행정의 효력 부정. 그래서 효력 부정 뭡니까?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했는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전제가 이거죠. 취소하유. 당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 효력을 부정한단 말은 이걸 전제로 까는 겁니다. 요럴 때는 선결적으로 다룰 수 없겠죠. 다만 비교할 게 4번 지문처럼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때는 무효를 전제로 한 거니까 민사법원이 무효는 선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은 1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9번으로 갑시다. 강학상 인가에서 여러분들 먼저 인가는 이게 인가냐 허가냐 특허냐 이걸 구별하되 허가하고 특허는 사전적이라 그랬죠.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받고 행위, 운전하기 전에 허가받고 운전. 특허도 마찬가지죠. 특허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런 관념입니다. 사전적. 그러나 요 인가는 법률행위가 있고 행위가 두 개죠. 사인들 간에 법률행위가 있고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행정청이 완성을 시킨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있고 행정청의 인가 있고 이렇게 행위가 두 개다 이렇게 했어요. 사후적 아닙니까? 1번 같은 게 인가의 전형적이죠. 근데 문제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 하자가 있다.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보충적 완성이니까 위법한 법률행위의 위법성이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인가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합니까? 얼마든지 기본행위 위법을 이유로 기본행위를 취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처럼 기본행위 무효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3번처럼 주택 재건축 사업 설립 조합 인가. 여기는 형식이 지금 법에서 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인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본다 그랬죠. 특허. 요럴 때는 뭐가 됩니까? 요 인가하고 기본행위 관계가 아니니까 만약에 설립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인가도 위법이 되고 그때는 인가를 다툴 수 있어요. 이거는 강학상이가 아니라 특허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 4번 인가를 다투면 되기 때문에 기본행위가 없죠. 주택 재건축 사업 설립조합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관계로 풀면 안 됩니다. 특허니까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요건이 잘못된 거고 인가도 위법이 됩니다. 위법한 인가를 다투면 되지 설립 결의 하자 이것만 다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10번 장기 계속성이 예정된 사업의 그 1번 지문.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부당하게 짧게 기한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갱신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종기간이라. 허가 자체 존속기간 틀렸죠.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자 이렇게 합니다. 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기한 내 뭐는 있어야 돼요. 기간 내 최소한의 신청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되 그 3번 지문 공유수면 매립준공 인가 중에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기속처분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저 판례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 일부 배제다 이렇게 합니다. 부담이라면 이것만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겠지만 법률효과 일부 배제니까
이것만 독립적으로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일부 취소를 제기하면 각하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11번 우리 확약에서 확약에 대상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돼야 됩니다. 행정행위. 그래서 이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에 자기구속력 있는 약속, 요게 지금 확약이니까 이런 게 계약하고 좀 다르죠. 계약은 비권력적 법률행위 서로 합의를 하는 거지만 이런 확약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이게 일방적 확약이다 보니까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으로 보냐 안 보냐 이렇게. 다만 이제 우리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 지문에 확약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 공법상 계약과 비슷한 점이 있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일방적 권력적 행위예요. 단 행정행위가 발급되기 전이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처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상 계약은 사실행위가 아니에요. 뭡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권리 의무에 대해서 서로 합의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의사표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저 4번 지문 부분허가라든가 전체화하기 전 부분허가, 최종적 결정을 하기 전 예비 결정. 이거는 확약은 아닙니다. 확약은 아니고 이 자체는 행정행위예요. 부분적 효과가 있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확약하고 좀 다르겠죠. 4번은 맞죠. 12번 처분의 이유제시인데 반드시 뭐를 암기해야 돼요. 이유제시는 불이익 처분뿐만 아니라 신청에 따른 처분, 수익적 처분 전부 다 이유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생략사유를 반드시 외워라 이렇게 했죠. 생략사유. 일단 그 2번 생략사유, 그 다음에 3번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이것도 생략사유입니다. 이유제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단순 반복적 처분이다 또는 긴급을 요한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생략했다가 요청하면 이유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신청대로 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굳이 이유제시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틀렸죠. 3번에. 그리고 13번으로 갑시다. 13번에 청문인데 여기도 생략사유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청문은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됩니다. 대신에 생략되는 경우도 있죠.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 법령 등에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된다. 또는 성질상 단순히 곤란한 게 아닙니다.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사전 통지를 했는데 그 당사자 등이 미리 의견 진술 포기하겠다 라고 밝히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이런 처분들은 일일이 사전 통지하기가 곤란한 처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처분들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그래서 우리 그 13번의 1번 지문처럼 도로구역 변경고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처분이다. 그리고 저 2번 미리 협약으로 법령상 청문 절차를 배제하자, 이런 것들은 생략 사유가 안 돼요. 사전 통지했는데 의견 진술 포기하겠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3번 우리가 청문 주재자는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조사할 때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에 의해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틀렸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청문도 그렇고 의견 제출도 그렇고 공청회도 그렇고 의견을 반영할 때는 이게 법 규정상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죠. 반영해야 한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할 건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의견에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쭉 보시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영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14번 1번은 조문이니까 외우세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제척기간 있죠. 과태료.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1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정정 부과할 수는 있어요. 과태료를. 그리고 2번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에게 가담해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되 신분 때문에 과태료가 감경 가중된다. 이거는 신분 없는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틀렸죠?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친다 했으니까. 3번은 소멸시효 기간이니까 외우시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한다. 그럴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치사무 수행할 때는 국가하고 자치단체는 별개 조직 아닙니까? 별개 법인. 그럴 때는 국가법을 지켜야죠. 기관유임사무 처리할 때는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15번으로 갑시다. 용조물 설치하자인데 이 국가배상법의 5조의 용조물은 강학상의 용조물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강학상 용조물은 공익목적이 제공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인적, 물적 결합체. 근데 여기서 용조물은 뭐 인적 요소가 없어도 되죠. 단순 공물을 뜻해요. 그리고 하자는 이 공물이 용도에 따라 구비할 안전성에 흠결이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공물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긴 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해를 해놓으세요. 자, 일단 1번 틀렸죠. 강학상 용조물이 아니고 2번 여기서 공물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조문이 설치상의 하자 관리상의 하자입니다. 소유권이 국가한테 있다 없다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소유권이 사인 소유라도 그게 공물이 돼버리면 관리를 자치단체하고 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에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건인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물 이건 공물이 아니죠.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3번 우리가 이 공물 중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용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공물입니다. 대신에 공공용물이 되려면 일단 완성이 돼야죠. 도로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도로로서 완성이 돼서 공용 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용하시죠. 이렇게 개통식을 거쳐서 제공하면 그때부터 공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 하나라도 구비가 안 되면 공공용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3번에 사고 당시에 설치하고 있던 옹벽 뭡니까? 완성되기 전이죠. 설치 중인 옹벽. 그러니까 공공용물이 되지가 않아요. 하자로 손해가 생겨도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성의 흠결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완전 무결할 정도의 안전성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사회통념이지. 사회통념상 이 정도의 하자는 뭐 수인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 정도 하자는 수인을 못한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4번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 이것만으로 하자 있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16번 자, 우리 손실보상의 범위가 우리 헌법 23조 사망이 근거입니다. 사망에서는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정상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정당 보상의 의미가 뭐냐? 그럴 때는 침해되는 재산 그 자체 객관적 가치죠. 이 재산 자체 객관적 가치 그리고 침해 당시의 현재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 이렇게요. 이게 정당 보상의 뜻입니다. 다만 이제 이 완전 보상은 예를 들어 수용이라면 재산권을 수용할 때 수용에 따른 재산의 완전 보상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재산의 침해 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죠. 다만 이제 간접적 침해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수용 때문에 생긴 간접적 침해니까 부대적 손실 이런 것들도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이 공용 수용으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되는데 직접적 효과 이외의 부수적 손실 보상 대상 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손실보상 이겁니다. 23조 3항의 손실보상은 재산 자체를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가 수용되니까 토지 자체에 대한 객관적 가치 보상. 근데 문제는 그거지. 토지가 수용된 후에 이주대책 같은 걸 수립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생활보상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요 생활보상은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23조 3항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우리 그 복제행정의 근거조항이죠. 복제행정 거기서 발생되는 거지 23조 3항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죠. 예, 보시고 그리고 저 3번 생활보상 일환으로 이주대책을 규정했다. 그럼 결국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발생되는 권리다 보니까 헌법의 기본권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최소보장입니다.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면 돼요. 최소한.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한 만큼만 인정되는 거고 얼만큼의 보상을 해줄까? 이거는 입법자가 정할 입법 재량이에요. 처음부터 국민들이 당연히 이주대책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만큼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헌이다.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법률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상 체계가 거의 다 소유권자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랬죠. 소유권자. 세입자를 이주대책에서 제외시켜도 위헌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17번 행정심판법에서 1번 여러 번 봤던 겁니다. 이 행정심판법 외에 어떤 뭐 전문적 기술적 좀 특수한 어떤 영역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따로 정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행정심판법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특례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맞죠? 2번도 법인 아닌 사단 이게 법인이 아니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심판 청구인이 안 됩니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 그러면 심판 청구 가능하죠. 그 사단 재단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이 가구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재결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라는 가구제가 있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그리고 임시처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는 소극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뿐이지만 여기는 적극적으로 임시치유를 미리 부여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 소송에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항고 소송은. 물론 이제 당사자 소송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고 소송은 요게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심판법에서 가구제 관계가 여기가 원칙이죠. 여기 집행정지가 원칙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곤란한 처분들 이럴 때 보충적으로 인정돼요. 요 3번은 앞뒤가 지금 바뀌었죠. 집행정지는 임시처분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바뀐 말입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충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4번도 우리가 이 소송은 구술 심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는 서면 심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우리 심판은 구술에 의할 수도 있고 서면에 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차이점이죠. 다만 이제 우리 법에서 이 보니까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리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죠. 서면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직접 구두로 할 말이 있으니까 구술 심리를 해달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속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3번 지문처럼 4번 심판의 심리는 구술 심리, 서면 심리를 한다. 맞습니다. 단 당사자가 구술 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술 심리 신청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서면으로 끝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 심리를 해야 한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술 심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구술 심리를 하는 건 아니죠. 자, 18번 개별법의 필요적 심판 전치인데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지금 물어보는 게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재결, 심판 청구는 하되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심판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우리 그 1번, 2번, 4번은 심판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 여기는 재결을 거칠 필요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암기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19번 취소 소송의 대상 처분이 돼야죠. 행정청의 처분과 이 처분에 대한 심판 재결. 그리고 이제 처분은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1번 사업자 등록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 신고 잘 받았다. 이게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리가 아니라 그랬죠. 사업자 등록 자체는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 신고 받았다는 걸 영수하는 것뿐이에요. 영수. 그리고 사업을 폐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행정청이 어떻게 합니까? 폐업했으니까 사업자 등록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것도 사업 폐업을 말소한 것뿐이지 처분이 안 되죠. 그리고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 신고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도 그 사람이 내야 되니까 실제 사업자로 등록을 바꿔주는 겁니다. 전부 다 처분이 아닙니다. 그 1번 질문처럼 이 위장사업자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명의를 정정하는 것뿐이지 과세 처분도 아니고 뭐 허가를 취소한 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불이익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번은 1번이 틀렸죠. 그리고 2번 여러분들 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 전부 다 부동산 대장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관계,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부 다 처분성 인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3번 폐기물 처리업 허가하기 전에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예비결정 단계죠.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 거부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리고 이 국세 환급금 이런 국세 환급 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할 때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고소송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이 환급 결정이라든가 또는 환급 거부 전부 다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사안들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0번 판결의 효력인데 일단 그 2번 주의를 해야 됩니다. 2번 이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거부. 근데 이 거부가 위법이다 해가지고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확정됐다.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이 위법이니까 여기에 기속되겠죠. 행정청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거부하면 안 되고 뭔가 신청에 따른 재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재처분을 하지 않아요. 재처분할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 안 하면 이것도 위법이겠죠. 그럴 때는 법원이 자 우리 소송에서는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요 부작위 일수에 따라 행정청한테 손해배상 명령을 해요. 여기 이제 우리 심판도 들어가 있는데 조문은 배상명령 이렇게 돼 있지만 부작위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칭은 손해배상이지만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간접 이런 게 이제 간접강제죠. 직접 처분이 아니라 배상으로 간접 행정청을 이행강제한다. 요게 이 무효확인 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취소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재처분 이행 안 하면 간접강제로 들어가는데 무효확인 판결 받았어요. 거부가 무효다. 이 거부가 무효니까 당연히 재처분 해야죠. 근데 부작위 했을 때 간접강제 신청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 판례가 간접강제 인정 안 해주겠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게 취소보다 무효가 더 중대한 위법인데 이유가 그겁니다. 준용 규정. 이게 지금 명령인데 법의 규정 없이 법원이 어떻게 행정청한테 명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다 이렇게요.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판례니까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이 무효확인 판결인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3번 기판력. 여러분들 기판력과 기속력은 약간 이게 구별됩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혼용하지만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구속돼요. 거기에 저촉되는 판단을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왜 위법이 됐냐의 구체적인 판결의 위법 사유까지 전부 다 기속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처럼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미치고 판결 이유에 설치된 이유죠. 이유. 그 전제가 된 법률관계 전부까지 미치는 게 아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처분은 무효확인 소송. 여기는 사정 판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허용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현장 모의고사 해설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점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충실하고 튼튼한 사람이 합격 점수를 취득하게 돼 있어요. 너무 지금 현재 남은 기간에 자꾸 꼬투리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풀지 말고 자꾸 이 기본 자주 반복되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현장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